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어디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테의 이제 정치적인 활동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이번 연도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정치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보면요. 예, 저희 기출문제 분석 파일은 전체 공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이제 25년도 기출문제 분석 그 내용을 보면 19페이지 보면요. 그 맨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단테는 이제 이 반교황적 입장에 서 있다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단테의 반교황적 입장은 12세기에서 15세기 때까지 이탈리아 도시국가 내에 복잡한 정치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 필렌체 등을 포함한 이탈리아 도시국가 내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기베린파와 그다음에 교황을 지지하는 겔프파가 있었죠. 예, 그래서 겔프 이 어떻게 읽느냐 엘프당 이렇게 이제 있는데 기베리파나 엘프당이나 뭐 이것도 판대 자 하여튼 기베리파나 겔프파나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자, 이탈리아의 기베리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건의와 이탈리아의 영향을 옹호했다. 특히 호헨슈테프 황제들, 예를 들어서 프리든 1세와 프리든 2세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주로 봉건 귀족층 계층과 황제의 권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도시들이 기베리파를 지지했고요. 자, 이들은 도시의 자치권보다는 황제의 강력한 통치 아래 질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호헨슈테르파 왕조의 몰락과 함께 기베리파도 이제 기베리파 힘도 점차 약해졌다. 특히 1266년 베나페트 전투에서 프리드니 2세 아들 암플레디가 패배하면서 기베리파는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도시에서는 게프파가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자, 이후에 명맥은 이었지만 과거와 같은 강력한 영향을 상실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기베리파가 몰락하자 겔프바 안에서도 백당과 흑당 내문이 이제 벌어졌죠. 예. 여기. 그래서 두 파벌은 명목상 교황을 지지한 는 겔프당이었지만 그 교황의 영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필렌체 내부 권력 배분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입됐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갈등은 필렌체 정치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겔프 이제 흑당부터 이제 볼게요. 흑당은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황의 필렌체 및 토스카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했다. 주로 필렌체의 가장 부유한 가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기존 기존 귀족계층과 교황의 권위를 지지했다. 자, 그들은 필렌체 내에서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 정치 해결을 확립하고 교황의 지지를 통해 이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같은 교황당이지만 상대적으로 교황의 어떤 적극적인 간섭을 반대했던 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프 백당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단테도 이 개프 백당에 속하는 당입니다. 자, 백당은 교황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필렌체의 어떤 독립을 유지하려고 어, 했던 사람이죠. 특히 교황 보니파시우스 판세의 과도한 간섭을 이제 경계했다. 상대적으로 흑당보다 서민층에 더 가까운 귀족 계문이 많았으니까 서민층에 더 가까운 귀족 가문들이 뭐냐면 좀 앞에 있는 귀족 가문들은 좀 약간 상위 계층이고 오래된 귀족 가문들에 반해서 흑당을 지지한 애들은 좀 서민층에서 올라온 새로운 신흥 귀족 가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상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필렌체의 자치와 독립성을 추구하며 교황이나 외부 세계 간섭 없이 자치의 통치를 원하였다. 자, 단테의 입장을 보면요. 단테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이제 파키우스나 파시우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하여튼 펜창 야욕을 반대했던 겔푼의 백당의 소속이었다. 그래서 보니파시우스 8세는 필렌체 내장에 개입하면서 흑당을 지원했고 프랑스 왕족 샤르드 말루아를 끌어들여 1302년 백당 정권을 정복시켰다. 이 과정에 단테는 재정행령 및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필렌체에서 영구히 추방되어 있으며 그는 이 혐의를 부인했다. 단테는
보니파시우스 8세에 대한 극도의 반감으로 신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살아있던 그 교황을 시몬이 성진 매매제를 지은 자로들이 있는 지옥의 한 자료 배치함으로써 문학적 복수를 감행했다. 단테가 교황에 반대했던 사실은 교황 제도 자체 영적 권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요 보니파시우스 8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했던 거는 교황제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요 그 보니파시우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반대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테의 이제 정치 사상은 그의 저서였던 왕정에 관하여에서 이제 잘 나타냈다. 자, 그래서 이 왕정에 관하여라는 말은 이제 어디냐면 서계에 보면 여기 얘가 또 어디 갔어? 네, 그죠? 서계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보면 세계 국가에 대한 제왕론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왕론 관련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예,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은 제왕론, 어떤 책은 왕정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이 작품에서 단테는 교황권으로부터 독립된 보편적 세속 군주의 필요성을 연구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서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왕론을 이제 쓸 당시에는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여기 잠깐만 이게 어디 있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만년에 있어갖고 항제파에 이제 속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제파에 속했다는 것은 원래 벨프 백당이었는데 나중에 만년에 뭐냐면 기베르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파당은 겔프 백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 보시면 되고 다시 넘어가세요. 자, 이 작품에서 단테는 교황으로부터 독립된 보편적인 세속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류에게 두 가지 목표, 즉 철학적 가르침을 통해 황제가 인도한 지상에서의 행복과 계시된 진리를 통해 교황이 인도하는 영혼적인 행복이 있다고 보았고, 특히 교황을 태양, 황제의 달에 비유하며 교황의 우위를 주장했던 당시의 신정주의적인 두 개의 빛 이론을 정려 반박하며 황제와 교황 모두 그 권위를 신으로부터 이제 직접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자, 이러한 주장 때문에 왕정에 관하여는 훗날 카톨릭 교회의 금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황의 입증, 개풀 백당이죠. 교황은 지지하지만 교황의 간섭을 반대하는 뭐냐면 개풀 백당이 있었던 이 단테가 보니파시우스의 이제 박해를 받고 다시 이제 왕년에는 그 왕정에 관하여 썼는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교황의 이제 당이 아니라 기베리노 당에 이렇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기베르 당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기베르파, 예, 기베르가 아니라 기베르파 당이죠. 예, 기베르파에 속했다는 사람도 있고 겔프 백당에 속했다는데 둘 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반적 필렌체에서 활동했던 그 시기에서는 겔프 백당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겔프파와 기베르파, 요 겔프파 안에서도 흑당과 백당이 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는 이게 그냥 두유뭉실하게 적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석에 있는 내용들에서 단테 신곡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중세 역사 소설 관련된 내용인데 볼 건 없어요. 그냥 기독교 역사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미술 보기 전에 요 관련된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좀 문학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요. 이거 좀 한참 뒤에 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인데 잠깐만 여기가 아니네. 네, 여기. 자, 예전에 중세 대학 부분을 읽었죠? 그 중세 대학 부분에 끝나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나? 그러면, 제가 잘못해. 뒷부분은 거기 있고 앞부분에 있나 보다. 예, 그러면요. 이게 중세,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 적어놨긴 했는데, 이게 지워져가지고 지금 제가 좀 약간 혼돈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 부분에 있거든요.
뒷부분인가? 앞부분인가? 요, 보니까 뒷부분에 있네. 예, 제가 잘못 찾았어요. 자, 여기 보면 고딩 양식 그 뒤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1페이지니까 172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라틴어 문화과, 소고 문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양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중세 문학은 두 가지 언어, 즉 성직자 및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소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쓰여져 있다. 자, 라틴어는 교회와 신학의 언어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언어였다. 자,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하고 있었던 성직자와 지식인들에게 그가 죽은 언어가 아니었으며 지식인의 그것은 죽은 언어가 아니었으며 그 공통의 언어 덕분에 그들의 언어 경벽에 뛰어넘어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계층이었다. 자, 많은 연대기와 역사서, 정기와 성인 정도에서 라틴어를 지어줬다. 자, 고전 시대 때는 시도 착각할 만큼 훌륭한 시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작품들은 문학적인 수준에서 그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 시인이라고 불리는 방랑 지식인들, 이 방랑지 시는 편년 시인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를 읊어대는 그런 시인들은 12, 13세기 때 라틴어로 쓴 서정 시들은 특히 이제 그 특이하게도 교황을 비롯해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풍자하고 사랑과 술을 찬양하는 반항적인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골리앗 지식인처럼 이렇게 방랑 지식인들은 이렇게 라틴어를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문학 작품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고 문화는 12세기부터 점점 더 많이 생산되었고 필사본이나 구조로 더 유포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전사 영웅들의 무공을 그린 무은시와 로마 문화에 관한 그 기사문인데 무은시는 아까 설명했고 로마가 이제 사랑에 관련된 기사 문화이죠. 자,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이론이 궁금하지만 음유시인들의 주된 음유시인들의 주된 청춘이 어, 그 작품의 등장인물들 같은 봉건 계급의 남성들이었다는 데는 의견이 없다. 그래서 베어울프나 리베ung의 노래, 또 마이킹의 모험을 그린 사가들처럼 이교도의 시대의 그 영웅을 배경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작품들은 기독교화된 기사도 및 봉건적 규범을 대표하는 인물을 다뤘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로 샤르마녀의 에스파냐의 원정을 배경한 로랑의 노래와 에스파냐의 재정복 운동 시대의 영웅인 엘시드 행정을 그린 엘시드의 노래 같은 서사시다. 그리고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로부터 훗날 성배를 찾았던 애는 기사들의 모험담을 그린 일련의 로망이 이제 인기를 끊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제후의 궁중에 이제 기고하는 기사들에게 퍼트린 이들은 그 궁중 주인의 후원을 받은 음유시인들로 되게 프랑스 남부의 뚜르바두르와 북부의 뚜르베레, 그 독일의 미네팅거들이었다. 자, 이건 다 이제 뭐냐면 시인들 집단의 명칭이에요. 실제 음유 시인들은 11세기 말 프랑스 남부에 쓰는 그 오코를 이제 연애시로 짓고 읊은 시인들이었다. 자, 이들의 문학 장르는 그 자신들이 시인이기도 하던 아키테 공작 기호 9세에 이제 후원하되 인기를 얻었고 그 소녀였던 아키테 공장의 상소인 알리에노로가 그 프랑스 왕 루이 7세 왕비가 되면서 프랑스 북부로 전해졌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중세 문학의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14세기 초에 나온 단테의 신곡과 또 같은 세기 말에 나온 초세 캔테페리 이야기. 자, 요 그 신곡하고 캔테페리 이야기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소고문하고 또 나와요. 서로 겹쳐요. 예. 자, 먼저 단테의 신곡은 고전문학, 당대 신학과 철학, 역사와 과학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으로 그가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자, 이 대소사시는 흔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이룬 종합을 문학으로 선취했다고 평가되듯이 아퀴에서에겐 신앙과 이성의 조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가학, 제어벌,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그 시대의 가치관과 비전을 응대하면서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한편 초소의 캔터베리 이야기는 순교자 성 토머스 베케트. 자, 성 토마스 베케트는 헨리 2세에 의해서 이제 암살됐던 그 부하들이 암살됐던 삶을 얘기하는데 무덤을 찾아 캔터베리로 향하는 14세기 말 영국의 순례자 무리를 통하여 요지경 같은 이성 세계의 인간 시극을 다룬다. 당시 이제 사회 축소판처럼 여러 신분과 직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하자들이 번갈아서 이야기와 보따리를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는데 낭만적인 연애담과 추잡한 은담패설, 뭐 견고한 신부의 설과 성직자들의 꼴보문에 대한 풍자, 요조숙녀의 이야기에 어떤 여성의 잠자의 주도권을 설파하는 이야기 등 서로 악의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자들의 개성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새로운 시대에 한 넘어가는 한 사회의 풍경을 프레스코어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 단테의 신궁이 나왔으니까 이제 오대는 안 나오겠죠. 네, 캔터베리 이야기도 한번 이름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돼 있다? 앞에서 이제 말하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그 헨리 2세에게 암살되었던 그 사람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토머스 베케트와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요 작품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의 건축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술 나오고 이제 있는데 거의 이제 미술 작품 관련된 내용은 중세시대 때 거의 신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미술품이라든지 건축 작품을 만들어도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다 신의 이름으로 이제 내걸어서 이제 적해서 그 당시에 미술이나 건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특정인이 이제 뭐냐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딱 특정되어 있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이 건축물 보고 요거는 고딕 양식이다, 뭐 루마네스크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건축 양식 관련된 내용이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건축 양식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나서 또그 강좌하고 그 개론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부터 이제 볼게요. 심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건축 양식부터 볼게요. 건축 양식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건축 양식 보는 게 아니라 건축 양식 볼게요. 먼저가 아니라, 예. 자, 일단 건축 양식은 이제 바실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그 다음에 고딕 양식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초창기 때 양식은 바실카 양식이에요. 예, 중세 초기 때의 양식이죠. 장방형이고 로마 공화당을 모방했고요. 산타마리아 성당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시크 양식이나 노마네스크 양식이나 로마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에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약간 중세 초기의 문화와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네스크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마네스크라는 용어는 19세기 초에 고고학자였던 샤르 제르비라는 사람이 중세 유럽의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로마네스크라는 말이 몰랐죠.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명칭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고딕 건축 양식 이전의 양식. 그러니까 둥근 로마식 둥근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치하고 늘 유지하고 있어서 로마 건축 양식의 연속을 보이는 중세 양식을 지칭한다. 19세기 예술가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로마 건축 양식의 연속에 주장했지만 로마의 벽돌과 석조 건축 기술은 유럽 대부분 지역에 상실되었으며 공공 건물 지역은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용어는 10세기 말에서 12세기 건축 양식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지 이 양식만 보고는 이게 완전히 100% 그 로마 양식이다 보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 장반형의 바실크부터 라틴 십자형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두꺼운 벽을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문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벽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두꺼웠어요. 왜냐면 이게 아치형 이제 두꺼운 지 뭐냐면 이게 지붕을 받치다 보니까 벽도 두꺼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걸. 그리고 벽이 두꺼우니까 이 창문 내기도 좀 어렵겠죠. 창문을 크게 낼 수도 없고 내더라도 조그맣게 내겠죠. 빛만 약간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상당히 무겁고 내부가 어둠침침해.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독교 포교 방식을 이용했죠. 그래서 신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작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내부의 이제 구조를 보면 내부 열주, 교차 국령, 그 다음에 창문의 상부 등이 이제 아치로 연결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해봤자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저도 건축은 이제 전공하지 못해보니까 다만 이제 고체 국령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여기 원통형 국령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부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가 구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반듯하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하중을 재 봤는데 이게 이제 하중을 봤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원형이 이 하중을 봤는데 제일 먼저 적합한 구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적합하게 그 뭐냐면 하중의 어떤 중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형 형태가.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양식이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 자, 이 고딕이라는 말은 이제 고트족의 어떤 양식이다. 그래서 이때도 이 고딕 양식이라는 거 그 당시에 불렸던 것보다는 좀 뒤에 그 당시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좀 중세 시대를 무시하면서 불렀던 데서 유래했던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내용을 보면 서양사 개념어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딕 성당들, 이 고딕 양식들 만든 고딕 성당들은 12세기 중요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기춘에 나왔죠. 몇 세기 때 등장한 12세기 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서정시인 집단들 있죠. 미네진거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동시대에 이러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도시 경제가 이제 발달됐기 때문이다. 상품화폐 경제는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딕 성당은 11세기 중요 프랑스에서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 고딕이라는 말은 고투족에서 나온 단어지만 고딕 건축 양식과 고투족은 아무 관계없다. 자, 이 용어는 1530년대 이탈리아 예술가인 조르지오 바사리가 투박하고 야만적인 문화를 지칭하기 사용된 말이다. 당시에 프랑스 양식을 불렸던 고딕 양식은 첨도 아치, 끝이 포죽한 아치와 교차 아치, 프라임 버틀레스 다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딱 알기로는 이것만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첨도 아치, 끝이 포죽한 그 아치 같은 것들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혁신적인 건축 기법을 통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필수적이었던 두꺼운 벽을 없애고 창을 냈으며 하늘 높이 우뚝 솟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세워진 고딕 성당은 로마네스크 성당의 단순함과 육중함, 르네상스 양식의 균형과 구치성을 특징한 데 비해서 경쾌함과 정교함을 특징했다. 참고로 이 르네상스 양식은 고딕 양식 뒤에 등장한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고딕 양식이 등장한 게 뭐냐면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고딕 양식이 훨씬 더 뭐냐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12세기 때부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가 발달되면서 시민 경제, 시민 경제가 올라갔다. 그래서 부르주아 세력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어디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종교가 일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는 데 많이 했어.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뭐 이탈리아나 뭐 다른 도시에 다 가면 제일 뛰어난 건물들이 그 건축 그 성당이에요. 성당.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심을 이제 뭐냐면 위해서 많은 돈을 교회에 이제 갖다 바쳤고 그런 걸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고딕 양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의 특징은 천탑이죠. 천탑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다시피 뾰족한 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잖아. 수직으로. 그래서 신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꺼운 벽이 아니라 이게 뭐죠? 얇은 벽이죠. 이게 가능했던 게 중력을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건축 양식 기법 때문에 그런데 뭐 어디 들었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잘 그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벽이 얇아요. 벽이 얇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창문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죠. 내부가 껌껌한 게 아니라 되게 하네. 이런 것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색채 유리창을 사용했다. 스테인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판유리를 만들지 못했어. 하나의 커다란 유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유리 만들 때 유리를 짜게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냥 붙이면 좀 멋대가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 색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형상화시키면서 붙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같은 것들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냐면 스테인드 그리스에 그려놨죠. 그래서 요게 이제 햇빛과 받으면 요 그림들이 밑에 쫙 깔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라틴어로 이제 성경책에 적혀 있다 보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상위 1% 정도밖에 안 됐죠. 99%는 문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을 못 읽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신이 위대하다는 걸,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햇빛에 쫙 비친 이 스테인리스 그리스를 통해서 그 밑에 바닥에 이런 상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했구나,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도 되고 신앙심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은 또 건강하고 밝은 분위기를 또 연출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신앙심 올리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753번하고 75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사 개론에 있는 거니까 읽지 말고 753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75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유리의 원료는 모래, 소금, 제이며 이 혼합물에 열을 가하여 용해시키면 한 800도를 가면 금속 산화물에 섞여 있는 용해시키고 거기에다 유리 물질이 나오면 거기에다 이제 산화물에 채색을 한 것이 생유리다. 당시 기술로는 커다란 유리, 판유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유리를 이어붙이고 붙인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색을 칠했는데 이것이 스테인리드 그레스의 시초였다. 스테인리드 그레스에는 대개 성인들의 일대기나 성서 내용이 표현되는데 이는 대부분 문맹이었던 중세 사람들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냥 서양사 개념어 관련된 그 사전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40년경에는 에서 1150년 사이 파리 근교에 있던 생드니 스톤의 원장이었던 슈제는 스톤 교회를 세울 때 성가대석과 봉당 부근에 포죽한 아치를 사용했으며 창을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했다. 그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빛으로 이게 뭐야? 밝혀지고, 예, 밝혀지고, 못하네요. 자, 밝혀지고자 하였다. 자, 그는 교회 성가대석이 완성되자 성경이 온통 밝고, 그 다음에 신비로운 빛으로 이제, 어, 그, 그 뭐라고 했어? 예, 밝혀지게, 그, 됐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성교에 이용했다. 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성당을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프랑스에 노트르담 성은 있고, 생드니, 사르트르, 그 다음에 랭스, 아이망, 영국의 웨스튼 미스턴과 솔즈베리 그 성당, 이런 성당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당이죠. 예. 그래서 그 옆에 그 뒤에 보면 그 성당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동성당이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지고 올라간 지붕은 신을 가까이 하려는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시크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의 특징과 대표적인 성당들은 이제 쭉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각 양식의 특징과 함께 또 대표적인 성당 같은 것도 좀 몇 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11년도인가 그때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바실리카 양식이 안 나오고 노말리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만 나와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중세 교회의 건축은 대체 10세기경 설립한 노말레스크 양식과
11세기 이후에 고딕 양식으로 구분된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의 문화가 로마적인 요소를 간직한 채 여러 이질적 요소가 잡다스럽게 혼합되어 있던 문화 형성기의 산물이었다. 평공도는 로마의 장방형의 바실리카로부터 라틴 십자형으로 바뀌었고요. 청정은 돌로 된 고차 구름.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천장이 이렇게 고차 구름으로 돼 있고, 예. 자, 무거운 청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두껍고 튼튼한 벽이 필요했고, 창문도 클 수가 없었다. 내부 열주는 둥근 아치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구형이나 창문의 상부도 원형이었다. 이 원형 아치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며, 건물 전체가 무겁고 내부는 어둡고 침침한 인상이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 다음 유럽에서 다른 지역에 번졌고, 알프스 북쪽의 고딕 양식 발전한 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네스크 정통이 유지되어 있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이 민족 이동의 혼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가독의 양식인데 비해서 12세기 때 북부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돼요. 원래 고딕 양식의 원래 이름은 프랑스 양식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북부 프랑스에 시작되어 전 유럽에 전파된 고딕 양식은 중세의 독자적인 기독교 예술을 대표하는 교회 건축이었다. 그것은 봉건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 세계 지배를 확립한 중세 성기, 흥성기죠. 흥성할 때 발전의 예술적인 표현이었으며 도시의 발달과 시민 건축의 경제력과 자부심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건축 양식도 있어. 그냥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호주간 탑 양식,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유리와 그림 이런 것들, 스테이드 그레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탑은 유근한 지상 세계에서 영원한 신의 세계를 동경하는 중세인의 열렬한 그런 신앙과 종교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양식 이 양식에 만든 이제 사원들이 쭉 나와 있죠. 예, 교회가 노트란다 파리도 이제 유명하죠. 뮤지컬요. 하여튼 샤르트르, 맹스, 아미앙, 그다음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턴 성, 그 건축, 웨스트민스턴 그 뭐냐면 성당, 솔즈베리, 독일의 쾌란, 그 다 이제 뭐냐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예. 요게 생드니 소원도 있어요. 생드니 그 교회도 있어요. 여기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돼서 서양사 강좌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문학 부분에서 좀 앞부분에 있어요. 예.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요게 몇 페이지야? 17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 연결된 게 그 뒷부분으로 연결되네.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노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수세기 동안 서유럽의 건축은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자, 노마 제국 말기에는 평범한 나무 청장에 직사각 형태로 지어진 바실카 양식이 여전히 이탈리아 등지에서 이제 지배적이었고, 라반나나 베네치아처럼 동로마 제국과 가까운 지역들에는 일찍이 비잔틴 양식이 도입되었다. 자, 교회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 샤르마노가 이제 아엔에드 지은 그 당시 아담한 팔각형 동구조의 성당이 천년경까지 서유럽에서 새로 지어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전후에 바이킹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교회를 재건하는 등 대규모 건축이 이제 시작되면서 아치형, 불용 청장은 로마네스크 양식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이 당시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 로마네스크 양식이 왜 만들어졌냐, 바이킹 침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육중한 돌 청정의 무게에 지탱하기 위해서 벽은 두꺼워졌고 창문은 아주 좁고 적게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지어진 교회 외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요새처럼 견고해 보였고 하나님의 정당에 걸맞지 않게 내부에 들어가면 다소 어두운 것이 흠이었다.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한 것은 12세기 중엽에 프랑스 북부에 나타난 고딕 양식이었는데 그건 뾰족한 아치와 대각 성상의 두 기둥을 늑골로 연결해 청정의 하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마치 배의 노처럼 뻗어 있는 부벽을 사용해서 벽에 하중을 지탱하는 등 혁신적인 건축 요소를 도입했다.
뭐 이 건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없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건축의 하중을 분산시킴으로써 벽과 기둥을 좀 더 얇고 높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문을 훨씬 더 크고 넓고 많이 내어 실내의 환한 빛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웅장한 실내에 성서와 성인의 이야기를 수놓은 사방의 생유리창, 이른바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의 성서를 통해,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교회 뭐냐면 신부의 말씀이나 그 설교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유리창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한 거고, 자, 들어오는 색색의 빛깔은 실내를 장식한 수많은 건건한 조각상들과 함께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역시 화려하게 장식된 정면 현관 위로 우뚝 솟은 천탑들은 마침 도시의 자존심과 아울러 천국을 향한 신자들의 영혼을 담은 듯했다. 도시의 부와 신앙심을 상징하는 고딕 성당들은 야만송 게르만족 스타일이라는 경면의 뜻을 갖다 붙인 고딕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중세와 암흑시대에커녕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추구했던 시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암흑시대인 건커녕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추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제 건축이 했는가, 이거는 이제 각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고딩 양식 특징해갖고 딱 유튜브에 쳐보시면, 자세하게 건축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걸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 양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 서계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다음 장 중세로부터 근대사 이행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봉건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장원제도 붕괴와 관련된 것, 또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예, 백년 전쟁이나 그다음에 패스트 유행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백년 전쟁을 상당히 이제 기점을 보고 있죠.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통해서 전제 봉건사회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주종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장원제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 기점을 뒀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전에도 있지만 이 패스트가 유행을 한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장원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5세기 넘어가면 이제 중세사회가 거의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복교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부터 볼게요. 자, 13세기경 성장을 계속했던 봉건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심각한 기근, 가공한 흑사병, 장기간에 걸친 대전쟁과 농민 반란 등이 발생하여 영주제의 위기가 당면하고 장원제도 붕괴하게 되었다. 도시에는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들의 폐쇄적인 도시 기족도 변함으로써 도시의 하층 내지 노동자의 폭동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길드적인 도시 경제들이 흔들었다. 이 도시의 이제 길드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중세적인 어떤 특징도 있죠. 예. 그래서 중세를 무너뜨린 게 도시 경제였지만 또 그 안에는 중세가 내재돼 있었죠. 길드라는 것들이.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 폭동을 통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면에서는 봉투를 매기고 한 주종 관계. 앞에 이제 이런 장원제도가 붕괴됐고, 여긴 주종 관계죠. 깨어지고 왕권을 중시한 집권적인 통일국가 형성이 촉진되었지만 백년전쟁이나 장미전쟁 같이 큰 전쟁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장원제도가 붕괴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주종제도가 붕괴된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됐는데 주의할 것은 이 붕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동유럽 지역이나 독일 지역이 아니라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발달된 지역 있죠.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13세기, 14세기 중엽에 또 패스트가 유행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원제도의 붕괴와 도시의 변화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걸 이제 그냥 개론만 쭉 개론서만 읽으면 좀 안 되니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중세 그 장원제도 붕괴 과정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예. 근데 그 기출문제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붕괴 과정을 뭐 논술 형식으로 이제 쓰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부분이요. 중세 장원제도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그래서 낼 수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좀 구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잘라가지고,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 지엽적인 틀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사 부분은 좀 제가 정리한 교재들 바탕으로 좀 얘기하고 나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론서 읽고 그다음에 강좌책과 강의책을 읽으면 이게 더 복잡해져. 네, 강좌 강의는 더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읽을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강좌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론서하고 이게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보순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굳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내용을 다 그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강독에서는 제가 개론서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자세하게 뭐 강좌 내용까지 알고 싶다 하면 제가 예전에 그 23년도 그 뭐냐면 강독 내용하고 21년도 강독 내용에 여기 그 강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개론서 내용을 좀 보고, 그다음 서양사 강의해 보면 좀 큰 틀에서 좀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 내용은 틈틈이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해갖고, 강의 때 좀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큰 틀을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왜, 붕괴되기 시작했냐,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이 도표가 어딨나. 여기 있네. 예. 자, 요건데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와 개론서, 교과서에 있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뭐 여기, 저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선에서만 좀 약간 얘기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그 장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개 장원을 볼 수 있죠. 초창기 때 장원은, 고존 장원기라고 해요. 고존 장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원이 이제 순수 장원이라고 하는데, 고존 장원제와 순수 장원제가 뭐가 차이냐? 고존 장원제는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 노역지대예요. 그래서 농노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일을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영주 직영지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순수 장원제는 근데 영주 직영지가 이제 뭐냐면 점점 농민 보유지로 편입되고, 이제는 뭘로? 예, 노동이 아니라 생산물이나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이 순수 자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자본제가 이제 형성된 시기는 9세기 때요. 이 9세기는 노르만족이나 마자르족이나 이슬람족들이 막 쳐들어왔던 혼란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이제 장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언제 체육 구조가 이러냐? 11세기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세기 때 이제 제2차 민족 이동이 중단되면서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 고전 자본제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구가 증가되면서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생산력 발전과 토지 개간 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력 발전은 이제 뭐가 있냐면 바퀴 달린 무거운 증기가 사용됐고, 산포제가 일반화됐고, 마력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식료급이 향상됐다. 이런 것들이 11세기 이후에 농업의 생산력을 올리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포제라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 이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충경지, 추경지, 후경지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신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이 발달되고 시장과 시장이 연결되면서 원거리 무역도 이제 해이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도시 경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주도 입장일 때는 직영지에서 노동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직영지에서 이제 2, 3일 동안 이제 농민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뭘, 어, 그 당시에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경작을 하거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아니면 농민 보유지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농민 보유지가 증대되는 경향.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부 지역이지만 직영지가 확대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죠. 그래서 농민 보유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직영지를 이제 뭐냐면 없애고 농민 보유지 하면 뭘로 받겠어요? 이거는 생산물 지대도 받죠. 생산물 받고 또 나중에 화폐 지대도 받게 돼. 그러니까 생산물이나 화폐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에 가갖고 물건을 사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직영지가 확대되는 측면보다는 농민 보유지가 이제 뭐냐면 확대되는 걸 강조하죠. 직영지에 손을 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농로가 이제 해방이 돼. 물론 이 농로가 해방된다는 거는 모든 지역을 이제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선진화된 뭐 네덜란드나 뭐 이제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해당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물 지대, 화폐 지대다 하면서 영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산물 지대도 가고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발전돼서 화폐 지대도 간데 이 화폐 지대는 단순히 이제 뭐만 지대만 화폐 지대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영주들이 부역을 이제 뭐냐면 했잖아요. 부역을 시켰잖아요. 근데 부역도 일종의 화폐지대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그러니까 부역 대신에 이게 돈을 내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대뿐만 아니라 부역 노동도 화폐 지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4세기, 15세기 들어가면 유럽의 선진 지역, 서유럽에서는 이런 화폐 지대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봉건적인 반동이 있어서 좀 이제 이거에 대한 경향이 이제 좀 그 제시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합해지대도 바뀌면서 그 부역노동이 이제 합해지대 포함되면서 경제 외적 관계가 이제 확산됐다. 경제적 관계보다는 경제 외적 관계가 확산됐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를 때가 이제 그 14세기 때 전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4세기 때는 여기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한 고점을 이뤘던 시대야.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보면 농업 생산량은 이제 올라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어떻게 더 올라가.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이 있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때까지 14세기 전까지는 노동 생산 그 농업 생산력과 그다음에 인구가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갔죠. 같이 올랐죠. 왜냐면 이런 그 생산의 발전과 토지 개발을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있었어. 근데 저점에 올리면서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이제 뭐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토지 개간해도 더 이상 토지 개간할 데가 없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혁신도 부족하죠. 아직 이게 그 산업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 인구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력은 올라가지 못해요. 생산량은.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법칙이 적용되죠? 맨데스의 법칙이 적용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상이 되느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생산량은 그에 따르지 못하게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 왜 생산력이 항상 그 올라가는데 좀 지장이 있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이제 뭐냐면 적용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좁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생산을 높이고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간을 해도 이렇게 인구를 많이 부양을 먹여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더 이상 그 당시 기술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그 기술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농법을 더 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예전의 기법을 계속해도 이제 뭐요?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좁은 땅에 예전 기법대로 이제 했는데 농사를 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생산이 올라갔지만 이제 뭐냐 인구가 증가되니까 예전 농법대로 똑같이 방식으로 이제 또 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노동 생산력 상품 그 생산량이 그 당시 노동 인구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정체된 그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토지 기간의 한계로 지역구가 기술혁신 부족을 해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인구는 계속 증가된 데만 해서 생산량은 정체돼 있죠. 곡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농민이 지주에게 내야 할, 영주한테 내야 할 그 화폐의 지대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농노 해방의 어떤 배경이 또 됐던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자, 곡물가가 상승, 물가가 상승된 가운데 인구는 증가돼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량이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데 굶주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력이 떨어지죠. 그때 14세기 중반에 뭐가 유행되면 패스트가 유행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유행병이 돌 때는 인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고 하면 그게 뭐냐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집단 면역도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서 패스트가 유행되다 보니까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패스트가 유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세 시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하락되고, 농어생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상대적 곡물가가 상승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영주들은 두 가지 선택하죠. 대부분은 농노들의 지위를 상승시켰어. 이 당 상승했으니까 농노 해방을 하게 되죠. 왜냐, 농노들을 해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망가거든. 근데 차라리 소작을 줘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땅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게 더 낫다 해서 농로를 해방하고 자유를 만들어놔요. 예. 근데 좀 일부 그 봉건적인 영주들은 봉건적 반동을 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존 자원제 형식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역노도 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원 해체기가 들어갔다. 이게 3에서 이걸 14세기 위기라고 하죠. 14세기 위기. 그리고 그 전 단계는 14세기 초반에는 14세기 위기 맹화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 요 시기나 12세기 이후의 시대나 그 다음에 13세기에서 14세기 초반까지 여기 이제 14세 그러니까 정확히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 이전까지 그 자본주의 맹화 시기. 예?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 맹화한다. 그 14세기 위기 맹하 시기와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에 14세기 위기 요 세 시기가 각각의 그 나름대로 중세 사회를 해체시키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는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2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용 형성들이 일어났고 이게 이제 14세기 위기죠.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기까지 그리고 14세기 위기 때는 패스트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장원제가 붕괴됐다. 그렇지만 장원제가 붕괴됐다는 것은 어디만 해당한다? 서유럽만 해당한다.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선진 지역만 해당하고 독일, 그 다음에 뭐 동유럽, 러시아는 오히려 없던 장원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재판 농노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서계만 얘기하고 서양사 강좌 부분은 각자 읽어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경제적 위축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1세기 이래 성장과 팽창을 거듭했던 중세 경제는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체 형성을 보였다. 아까 아침에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까지의 그때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자본주의 맹하, 자본주의다. 14세기 위기 맹하가 등장했죠. 계속 자본주의 맹하라고 하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시기. 14세기 위기 맹하. 요 14세기 위기 맹하는 어디에 자세히 되어 있냐면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보면 공군제 해체 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깊게 나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14세기 접어들면서 정체 형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늘어만 갔던 원거리 통상의 팽창이 멈추게 버리고 동부 독일에 대한 신민운동도 기진막지한 양으로 중단되었다. 앞에서 얘기한 요 표를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기간 한계, 지적구간, 기술역시 부분, 곡물가 상승, 물가 상승. 자, 이런 것들 한계 생산 최강의 법칙이 일어나고 이때서 맨델스의 법칙이 또 적용되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민운동이 이제, 근데 이 신민운동이라는 것은 독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생각하는 독일보다 좀 더 넓은 범위예요. 예. 그래서 이 독일은 독일출랜드, 그러니까 독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독일보다 좀 넓은 의미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국경선에는 정치되고, 그러니까 시민운동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국경선에서 정지되고 보헤미아, 그다음 폴란드, 헝가리 쪽은 더 이상 진출이 없었다. 그리고 포항드 지방에 모직물 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자, 이때 이제 모직물 공업이 쇠퇴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요. 대신에 영국이 이제 영국 잉글랜드 지역이 나중에 패스트 이후에 요게 이제 잉글랜드 지역에서 모직물이 상당히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금융계를 지배하던 이탈리아 대은행이 파산되고 쌍파뉴 정기시도 몰락했다. 자, 이러한 경제적 위축 내지 정체 형상은 더불어 11세기 이래로 인구 증가도 정지되고 오히려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존 학계하고 좀 달라요. 인구 증가가 계속돼. 언제 이제 정체되냐면 13세기 중반부터 그래서 14세기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잠깐만 제가 이게 잘못 읽었다. 이게 14세기죠? 맞아. 예. 정지됐다는 거. 예. 그래서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앞에 이제 표에서 제가 이제 맥락을 잘못 읽었어요. 예, 맞아요. 이게 14세기 때니까 그다음 14세기 맹학이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제 발전의 정체와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유리한 개간지 고가일 것이다. 즉, 11세기부터 인구 증가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개척과 개간으로 이런 압박을 소화할 수 있고 13세기 말에 이르면 가장 좋은 땅이 그 대부분이 개간되어 농민들에게 정착됐고 변두리에 메마른 토지는 개간이 이에 투입된 노동력의 대가를 산출을 못하겠다. 왜냐면 이 변두리 땅은 너무 토지가 메마르기 때문에 개간할 수 없어. 물론 지금의 이제 기술을 통해서, 농업 기술을 통해서 개간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농업 기술로는 개간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아무리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해도 이 토지 기간에 오히려 뭐냐면 인력의 투입분에 비해서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오히려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때 생산량 1인당 생산량을 얘기해. 1인당이 돌아가는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 생산, 아까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 하죠.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을 해도, 뭐냐면 더 이상 이게, 투입을 할수록 1인당 그 생산량을 돌아갈 수 있는 생산량은 줄어드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곡물 생산이 가능한 토지는 줄어들고, 영국에선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지고 홍작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14세기 초에 대홍작으로 인해서 심한 기근으로 상한고기가 먹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격신했다. 자, 중세 사회의 어떤 기반은 경실하게 이제 팽창해가는 농업경제가 이로 인해 부의 증가였고, 그것은 또한 상업에 필요한 자본 축적도 가능했던 것이었으며, 민중에 대한 가중한 부담이나 압박 없이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수입을 가능하게 된 요인이긴 하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 팽창이 중지되고 경제 위축 현상이 일어나자 그 영향은 중세사의 모든 국면에 거쳐 여러 형태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원제들 붕괴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엘베강 이선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좀 경제적 위축 현상이 요 뒤에 와야 돼. 요걸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하면 11세기부터 해서, 14세기 뭐 이렇게 그 중간에 있죠. 앞에 그 시기들 얘기해요. 아까 이제 점점 고전 장원제도에서
이런 그 뭐냐면 순수 자원제로 넘어가는 그런 자원제를 이제 붕괴 형상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여기에서 변화 형상들이 또 그 안에 자원제 붕괴 요소가 있다고 했죠.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세 봉건사의 사회 경제 기반은 장원제도였고 장원제도의 핵심은 영주 직영지의 경영을 위해서 부자를 위한 농노가 제공한 부역, 그 노동지대였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장원제 붕괴의 기본적으로 부역의 소멸, 직영지 소멸 및 그 경영의 형태의 변화, 농노 해방 및 농노제 소멸 등이 이제 뜻한다. 부역 대신에 일정한 금액의 화폐지대로 바뀌는 급납화를 12세기 때에서 13세기 때 일시 중단됐다가 14세기 다시 이제 본격화됐다. 그래서 부역도 일종의 화폐화지대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폐지대로 이제 바치는 급납화인데, 그래서 부역 대신에 이제 동원되는 대신에 지대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형상들은 영국에서 이제 먼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있는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자, 이렇게 부역의 급납화가 변하는 경우 농노의 노동력을 경영됐던 영주 직영지 경영은 그 형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하나의 방식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앞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당시 이제 직영지에 네, 직영지에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주 직영지를 뭐냐면 보유주 그 농민 보유주로 이렇게 넘기는 방식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신에 농민들부터 생산물 지대나 화폐 지대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야. 직영지를화시켜서 농업 노동자를 이제 고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나 이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싸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춰지다 하더라도 약간 번거로운 경영 방식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직영지를 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냐. 상당히 귀찮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급납화와 더불어 직영지의 일정한 지대 납부와 기한부로 분할해서 임대하는 걸 보통이다. 아까 농민 보유지화 시킨 것이 그 두 번째 방법이죠. 예. 기한도 짧고 길고 짧은 여는 경우 기한도 길고 짧은 여는 경우가 있었으나 폰주 쪽은 이제 임대하는 기한은 9년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나타나는 걸 정기 소작제다. 자, 이렇게 부역이 소멸되고 직영지가 임대지로 이제 되어되자 구태한 농민들이 부자연 신분에 얽매여 둘 필요 없겠죠. 예. 그리하여 영주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농민들 요구에 압력에 못 이겼을 또는 농민들 부자연 농노신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 그래서 이제 11세기에서 14세기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뭐냐면 농노 해방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리고 패스트 이후에는 완전히 유럽에서는 이제 농노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건적 생산 양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장원제의 붕괴는 지역과 나라에 따라 이제 시기와 구체적 경위가 다르고 그 결과 또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순조로웠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 15세기 때로 급납화가 다 순조했어요. 급납화라는 건 뭐냐? 지대도 급납화되고 부역도 다 급납화시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외적인 관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영국 농민의 대다수는 농노신분으로부터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 공납으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프랑스는 농노 해방은 됐어. 그래서 그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다수 농민이 자연 신분이 됐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급납화 가는 과정에서 이게 봉건적 반동으로 16세기 때 생산물 지대로 고정화됐어. 그래서 프랑스 농민은 봉고 조건남을 실제로 계속 부담해야겠다. 이 생산물 지대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면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설명할 수도 있어도 네.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 삭제하고 챗GPT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게요. 얘가 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 이제 생산물 지대라는 것은 예전에 그 농민들이 생산한 곡식이나 가축들을 생산물을 영주에 바치는 그런 공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대라는 맛이 이제 땅을 빌리니까 이제 바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영주들에게 자기가 그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이나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이런 걸 얘기한 거 지금 부역 노동을 하나로서. 근데 이제 중세 말에 되면서 이제 지대가 급납화되는데 봉건적 반동으로 예전에 그렇게 이제 바쳤던 공락물들 있죠. 땅의 대가로 받는 그런 지대가 아니라 공납을 있죠. 요걸 이제 공납을 그대로 농민으로또 받은 거야.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농노가 아니라 자유민이지만 예전의 주인들, 자기 선조들의 그 농장주 있죠. 영주들한테 뭐냐면 그 후손들이 그 농민의 후손들이 갖다 바치는 것을 이 생산물 지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에 역행되는 그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남아 있었냐 계속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이미 이제 그 농노가 아니죠 이때는. 예, 그 농민들이 자유민 농민들이 자기 땅도 갖고 있어. 근데 예전에 그 자신의 그 선조들의 주인의 후손들에게 이 생산물 지대는 아니고 갖다 바치는 거야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또 땅을 빌린 데까지 이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그 조상이 농노였던 이유로 예전에 주인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인의 자손들 그런 걸 생산물 부역 예전에 뭐 닭이라든지 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물 지대라는 개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생산물 지대 중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생산물 지대죠. 봉건적 걸린 생산물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농민은 봉건적 공납을 실제로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재판 농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 재판 농로제는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점점 14세기, 15세기 때 넘어가면 이제 해체되죠. 근데 오히려 독일이나 뭐 러시아나 동유럽은 이렇게 재판 농로제가 이제 형성이 돼요. 오히려 장원제가 어떤 곳에 장원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구추헤르 샤프트 재판 농로제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재판 농로제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재미나한테 이제 좀 약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돼서 일단은 좀 할게요. 예. 근데 이거 왜 말 들리죠? 재미나이. 예. 그 소리 들리시죠? 예. 안 들리시면 좀 얘기하세요. 제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 틀었는데 지금 스피커에서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마이크 들리든 그 안에 줌 회의 그 스피커로 이렇게 그쪽으로 들리든 하나 들릴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들리시면 소리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한번 개선
자, 잘 들으셨죠? 이 목소리 다 들리시죠, 지금? 예, 안 들리면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와 그 대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엘베강 동쪽의 동부 독일 지역이다. 그래서 동부 독일은 11세기 이래에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개척된으로써 새로 건설된 농촌의 주민은 자유롭고 이제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다. 그런데 16세기 때 농노제의 재판, 굴추헬 샤프트라는 부르는 일단 이제 영주 장주 농주대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예속적인 농민들의 노동력 입각에서 영주적인 대농장을 건영을 설립하여 농민들 농노와 다름없이 영노로서 애농으로서 이제 전락한다. 예전에 자유민을 예농으로 전락시켰다.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일어나냐? 이건 뒤에 좀 설명돼 있는데 요게 떠 그,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설명해 놓고 뒤에 또 구축해서 샤프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거든요. 배경 관련된 내용이.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요인으로서 서유대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려는 상업적 동기에서 형성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은 독일은 토지가 넓은 반면에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생산을 위해서 또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의 자유를 빼앗고 토지에 묶어두는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에 반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노동시장에 가서 농업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단가가 싸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이제 그 한 곳에 묶어놓을 필요 없겠죠. 이런 거와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나름대로 이제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후의 권력을 없애고 그 중간 단계를 없애고 농민들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그 동양식으로 말하면 재민 지배 체제 강화가 됐는데 이때 이제 신성노마 제국은 되게 느슨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영주의 권력이 강했죠. 그리고 중앙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농민의 어떤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재판 농노제가 16세기 이후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건조해 샤프트는 장원제도와 다른 점이 양자가 다 같이 예속적인 농민의 노동력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장원이 본질적으로 자급자족,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구추해 샤프트는 시장을 목표한 거야. 어디 시장을? 서유도를 향해서. 그래서 곡물 생산하는 대농장 경영이었다. 자, 요것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예. 경제적 요인으로서 16세기 때 서유도의 도시 발달과 인구 증가로 곡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앞에서 서유럽의 곡물을 수출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냐면 그 중세 시대 때 정형적인 그런 장원지와 그 다음에 뒤에 16세기 이후에 등장한 구츠헤르샤프트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정확히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 안 알려드렸죠? 55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원제도의 붕괴 요인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원제도 붕괴 요인을 각 시기별로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순수 장원제 시기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14세기 때, 그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기 때, 14세기 위기 맹하 시기 때, 그리고 패스트가 유행한 14세기 중반 이후에 그 14세기 위기 때,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갖고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논술형 문제도 한번 아주 예전에 뭐몇 년도 2000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